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방위산업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무기산업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계 방산기업 랭킹을 쭉 발표를 하거든요. 그 탑 1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면 미국 기업이 5개입니다. 중국이 3개, 영국 하나, 러시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이 26위, 또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56위, 또 LIG 넥스원 레이더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기가 76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미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입니다만은 원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는 독일,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강자였어요. 강력한 무기들이 생산되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776년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가지고 기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석탄 생산량입니다. 석탄을 캐는 데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그 물을 퍼 올리면서 석탄 생산량도 급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석탄을 이용해서 철도 많이 생산됩니다. 특히 1850년대에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베세머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강철의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상력이 엄청난 총과 대포, 군함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세계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타자는 독일이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원래 조각조각 나뉘어서 살았거든요. 지금 독일 그 땅에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1871년에 독일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수요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독일에서도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철강, 화학산업은 아주 강력했고요. 이 공장들에서 민간용 제품, 거기에다가 무기를 같이 만드는 이런 군산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크루프라든가 마우서, 바이에르, 또 라인메탈 같은 아직도 건재한 그 독일 기업들, 이미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업들에서 아주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대포, 소총, 탄약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1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독일이. 하지만 패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독일한테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잖아요. 그 독일 내 무기 생산은 금지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33년에 그 나치당의 히틀러가 수상으로 집권을 하면서 베르사유 조약 그런 거 난 상관없어 하고 국제사회의 약속 이런 거 다 무시한 채 거국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 과학자들의 수준은 엄청났거든요. 그 독일 과학자들의 지식과 창의력, 이것이 신무기 개발에 총동원되는 상태가 됩니다. 기업들도 너나 없이 군수공장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래서 벤츠 말이죠. 또 폭스바겐, 포르쉐 같은 이런 자동차 공장들만 해도 이들이 일반 소비자용 자동차도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양의 군용 차량들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다 전범 기업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탱크와 대포, 잠수함, 비행기, 미사일 이런 것들로 다시 2차 대전을 일으켰고요. 거의 유럽 전역을 점령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결국 소련과 미국, 영국 이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고, 결국 독일이 패배를 하고 말죠. 패전국 독일, 동독, 소독으로 분할이 되고 베를린은 4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군수산업도 완전히 전면 해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독일 과학자들 말이죠.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과 소련이 이걸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 과학자 127명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걸 페이퍼클립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사일, 항공기 이런 것들의 최고 과학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달 착륙하는 그 프로젝트에
기반이 되는 거죠. 이 독일 과학자들이. 또 ICBM 같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독일 과학자들의 기여가 막강했다고 봐야 합니다.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치 과학자들을 데려갔어요. 덕분에 소련은 미국보다도 먼저 지구 궤도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은 우주 개발, 미사일, 핵무기 분야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독일 과학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이 개항한 게 언제입니까? 1854년이었잖아요. 페리 제독이 몰고 온 그 미국 배, 시커먼 배라 그래서 그걸 쿠로후네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일본이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구식 산업화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방직 공장 같은 이런 경공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서 이 철강, 조선 이런 이 중공업으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장 안에서 민수용도 만들고 군사용도 만들고 하는 이런 군산 복합 시스템의 산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또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이런 데들이요. 이게 다 군산 복합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배를 만들어낸다면 한편으로는 화물선을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공모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해군에다가 공급을 했던 거죠. 이 무기들을 가지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걸 세우죠.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을 전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1941년에는 6척의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 태평양 함대를 공격을 했죠. 미국은 그때까지 고립정책을 폈어요. 너희들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난 관계없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본한테 직접 공격을 당하니까 미국도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폭격과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군수공장들을 한반도와 만주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라고 하는 게 이 한반도 최대의 발전소였는데 그 수풍발전소도 그렇고 또 함흥의 질소비료공장 여기는요 거대한 화학산업 컴비나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군수공장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일본의 군수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은 패배를 했고 미군의 통치를 받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독일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일본도 무기 생산 대부분 다 금지를 당했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나면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위대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기 생산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은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대륙하고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기 생산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이 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결국 2차 대전에 끼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물자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생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요. 거대한 민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게 다 군수용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 자동차, 뭐 비행기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때 마침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일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수 공장으로의 전환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기들, 전투기, 탱크, 대포, 소총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미군들에게도 공급을 했지만 소련,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연합군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도 미국의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를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스탈린에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스탈린의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죠. 연합군의 승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수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민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미국도. 그러다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1949년에 중국이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1950년 다음 해에는 바로 그 옆에서 또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한국전쟁 뒤에 소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세를 바꾸게 되는 거죠. 군사 예산을 늘리고 무기 생산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기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꿨어요. 2차 대전 중에는 전쟁생산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생산은 다 민간에다 그냥 맡겼습니다. 정부는 민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오겠다, 또 주문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하나의 수요자다. 돈 벌고 싶은 기업은 공급을 해라.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소위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이 됐던 거죠.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는 냉전이라고 하는 구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직접 뜨거운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 그게 콜드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 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 이 대결이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간 계속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군대를 유지했고요. 미국 역시 군대를 세계 곳곳에 주둔시켜가면서 소련의 진출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썼던 무기의 상당 부분은 Made in USA, 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군수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냉전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수많은 방산 기업들, 무기 산업의 네트워크가 미국 내에 형성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군수산업도 격변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유지할 이유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군사 예산이 줄어들다가 보니까 제일 큰일 난 데가 어디입니까? 방위산업 업체들인 거죠. 주문이 없어졌잖아요. 수입이 급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많은 방위산업 업체들이 우리 합쳐서 덩치를 크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비용도 줄이고 우리 간의 경쟁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1위의 방위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예, 이거는 락히드라고 하는 데하고 마틴 마리에타라고 하는 이 방위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한 10여 개의 기업들이 합쳐져서 현재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데가 만들어진 겁니다. 보잉이라든가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글로벌 방위산업의 강자들, 이들이 거대한 규모입니다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기업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산 품목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는 첨단 무기들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재래식 무기들은 만들지 않게 된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멋있는 무기,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무기들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뭐 이런 것들, 또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들은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고 이라크전 뭐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무기 생산이 조금씩 늘어났긴 했지만은 또다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방위산업은 극도로 위축되어 가게 됐죠. 특히 재래식 무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자니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방위산업체들이 그냥 극도로 쪼그라들다가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할 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라들이 비축한 것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뭐 난리가 난 거죠. 나라들마다 무기가 부족해서. 부랴부랴 뭐 지금 있는 그 방위산업 기업체 공장들을 가동한다고 그러지만 그동안 너무나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력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게 노동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훈련이 되고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들 때문에 생산이 지지부진한 거죠.